여우주연상은 제시 버클리가 받을 확률이 모르긴 몰라 되지 않을까? 야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러고 집에서 부르면 좋지만 그러면 산통 다 깨지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그런 불길한 예언의 실현이야. 근데 두 번째 그녀가 말을 해서 남자가 돌아봐서 둘이 눈빛을 비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에 대한 저항처럼 보이죠.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픈데 바다로 가는 사람이 산으로 가는 사람보다 덜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키아, 저는 현우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걸작 햄릿 뒤에 숨겨진 가족의 빈칸을 상상하게 만든 영화죠. 클로이 자요 감독님의 햄릿에 대해서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는 영문학사에서 가장 큰 이름이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4대 비극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햄릿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작품이 사실은 햄릿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직접 희곡 자체를 사실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풍부한 어떤 이야기를 상상해서 만든 그런 뜻깊은 드라마, 훌륭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작품 모티프부터가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 몇 줄밖에 남아있지 않은 기록들 속에서 현대의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그런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글귀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사실을 토대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이 굉장히 훌륭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이제 자기가 11살이 되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햄릿이라는 아들이었고 그 햄릿이라는 아들이 이제 11살에 흑사병으로 죽었다라는 전기적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셰익스피어가 살던 곳이 스트래퍼드잖아요. 스트래퍼드나 그 인근에서는 햄릿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햄릿이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어떤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결합을 해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이라는 작품을 썼다. 너무나 유명한. 그에게는 햄릿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근데 햄릿은 11살 때 죽었다. 이거를 엮어서 어떤 굉장히 진진한 정말 애도에 관해서 너무나 깊게 파고든 그런 작품 하나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면에서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햄릿과 햄릿의 아들의 관계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거 그대로야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픽션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상상과 어떤 바탕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입시키는 것이니까 애초에 원작 소설도 그런 것 같고요. 소설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화로도 아주 잘 각색이 된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이 클로이 자요 감독님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번 약간 헛발질 한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노매드랜드를 만들어서 아카데미까지 재패를 하게 되고 전도 유망하게 됐을 때 다음 작품으로 이제 마블 영화의 이터널스를 맡았잖아요. 저는 사실 이터널스가 그렇게 나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편이 더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성공했다거나 그 작품으로 클로이 자오 감독이 더 빛을 받게 되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독특한 행보였는데 그 행보가 클로이 자오한테 과연 도움이 됐을까 하면 약간 갸우뚱거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 비전 같은 것을 선보였다. 그런데 성공했다라는 측면에서 클로이 자오 감독의 놀라운 측면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로이 자오 감독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모티브가 있는데 그 삶에서 어떤 누구를 잃든지 자기가 다치든지 이렇게 돼서 뭔가 이제 계속 그 상실이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물이 결국은 어떤 일련의 일들, 여정들을 겪게 되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요. 흥미로운 것은 햄릿은 자기가 만든 얘기도 아니고 원래 원작 소설이 있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가들이 어떤 감독들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남이 쓴 시나리오를 쓰는데도 자작 시나리오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노매드랜드도 보면 남편의 죽음과 그녀의 여정이 아주 깊은 관련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진정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화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이거나 서사적인 비전 같은 것이 사실은 이 감독이 가장 잘 그리고 평생을 두고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천착해온 그런 어떤 이야기의 단단한 모티브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한 영화라는 사전 정보는 알고 가긴 했는데 그 사전 정보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 위대한 거장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뭔가 전기 영화처럼 펼쳐나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 영화는 특이하게 아니스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더 흥미로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영화가 화제가 돼서 개봉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야기를 안 듣고 갈 수가 없어요.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를 정도는 알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하면 간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장면이 자막이 나오는데 햄릿과 햄넷은 뭐 스트래퍼드를 포함한 뭐 그 당시에서는 혼용되는 이름이었다라는 이제 자막 설명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셰익스피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거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피상적으로만 알면 중반까지 이게 셰익스피어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이름도 거의 마지막 네. 쯤에 나왔으니까. 이름도 뭐 마지막쯤에 나오고 또 윌 정도로 나오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윌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셰익스피어를 떠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초반부터 보면 복선들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남자가 뭐 글을 쓰고 있는데 극작가가 되려는 건가? 심지어는 글을 쓰는데 줄리엣 이름도 로미오와 나오고요. 줄리엣. 네, 줄리엣을 태양에 비유하는 어떤 유명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셰익스피어라는 단서를 약간씩은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원작 소설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원작 소설에서는 아예 셰익스피어라는 것을 훨씬 더 감추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대요. 결국은 셰익스피어에 관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너무 유명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순간 셰익스피어가 그랬대? 혹은 이럴 수도 있었대? 라고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게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셰익스피어라서 이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소설은 더 그렇다고 하고 영화만 봐도 영화도 사실은 그것을 최대한 우려먹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후반쯤 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라는 어떤 말이 나오고 또 햄릿이 나오고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게 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셰익스피어에 관한 얘기로도 흥미롭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고 다만 다 알고 나면 이게 그게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상했어? 라는 게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네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되게 뭔가 초반부터 뭐 숲속 마녀의 뭐 딸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분위기를 형성했었어요. 첫 장면이 아네스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첫 장면을 보시면 일단 뭐 허밍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가운데 굉장히 이제 벌써 나무 자체가 엄청나게 우람하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카메라가 내려오면 나무 윗등인 데서 누워 있는 한 여성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아네스죠. 네. 그것도 사실은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시각적으로 사용하는데 뭐 그래비티 같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몸을 옆으로 이렇게 약간 말고 있는 상태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그것 자체를 일종의 태아에 관한 시각적인 상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비티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퀴엠 같은 작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연달아서 세 사람이 이렇게 몸을 웅크리는 장면을 통해서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장면 같은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그런 포즈 자체가 태아를 연상하게 하는 거고요. 애초에 그 나무가 약간 밑둥 같은 것이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이 밑에 땅 위로 뻗어 있는데 그 사이를 약간 일부러 보기에도 엄마의 테네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녀가 누워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태아의 모습, 인간의 탄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나무의 밑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멍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영화 속에서 시각적으로도 의미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이는 숲속에서 혼자 낳잖아요. 낳고 나면 자기의 남동생인 바설롬이랑 자기의 남편인 윌이 거기를 찾아오게 돼서 아이를 안겨주게 돼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딱 보니까 나무에 커다란 구멍이 있네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게 되죠. 이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등퇴장로랑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연극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죄책감이나 아들이 잃은 상실감이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나 이 모든 것의 총합으로서 만들어냈다라는 어떤 그 기본 토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대를 만들어내려면 자기 어떤 직접 겪었거나 보았거나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만들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연극의 무대 미술이 굉장히 특이한 점은 뒤에를 숲처럼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정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딱 뚫어 놓았다는 거죠. 거기로 인물들이 등퇴장하고 영화 속에서 상상의 형태로 거기로 마지막으로 퇴장하는 건 어린 햄넷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때 이 구멍을 왜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첫 아이를 안았을 때 보았던 나무 밑둥에 구멍을 상상했겠죠. 어두운 구멍.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아이의 탄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혹은 되돌림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는 불행하게도 그때 막 폭우가 내리고 굉장히 악천후였기 때문에 이 집의 대대로 모계 쪽으로는 항상 아이를 낳을 때 이 숲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지를 못하죠. 시어머니가 못 가게 말리고
그래서 아이를 직접 낳다가 굉장히 큰 일을 겪게 돼서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영화의 전체적으로 이 나무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나무 근처에서 나무에서 태어났어야 할 아이를 그러지 못하고 도시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아이를 마지막 순간에 연극과 예술의 형태로 다시 자연의 그 구멍 속으로 돌려주는 형태죠. 글로 투장을 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영화 전체가 거대한 순환을 이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햄릿이라는 아이를 잃은 셰익스피어 부부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단일한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클로이 자오의 아쉬움은 훨씬 더 커서 이것 자체를 어떤 자연의 순환과 예술의 역할과 그 삶의 어떤 것과 이런 걸 모든 것을 총합으로서 만들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시작에서 이 주인공인 아네스가 그 나무 밑에 태아의 형상처럼 태내에 있는 것처럼 영화가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엔 자연이 했던 일을 예술이 대행하면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어떤 거대한 순환의 어떤 원리의 구조를 갖고 있죠. 와, 자연과 예술의 관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네네. 근데 그 아네스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아네스 이번에 그 제시 버클리 연기 엄청나지 않았나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건 클로이 자오도 있지만 저는 제시 버클리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 때 배우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오해가 있냐면 연출이 별로니까 배우 얘기로 때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전혀 아니고요. 그 영화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감탄스러운 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일반적으로 한 줄로 쓰거나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 제일 놀라운 건 연출도 놀랍지만 저는 제시 버클리인 것 같아요. 제시 버클리가 훌륭한 배우라는 건 이전에도 알았고 여러 차례 아카데미 예측을 통해서 제가 받지도 못하는 제시 버클리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저만의 픽을. 이번에도 픽을 이번에는 이제 미리 알 수 없지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스포일러. 네. 근데 제 픽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받을 것 같아요. 예측도. 네, 예측도 지금 나무 주연상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각축하는 상황인데 여우 주연상은 제시 버클리가 받을 확률이 모르긴 몰라도 70%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 영화의 제시 버클리는 정말 놀라운 그 자체. 너무나 이 감정을 살아낸다는 측면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엄마가 슬픔을 보여주는 영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햄릿이 죽었을 때 엄마가 보여주는 어떤 연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고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했던 어떤 다양한 부분이나 마지막 순간에는 제시 버클리의 얼굴의 표정으로 끝나잖아요, 영화가. 그 표정이 모든 걸 다 말해주잖아요. 이런 측면까지 정말 훌륭한 배우인데 그 훌륭한 배우의 연기에 걸맞게 너무나 뛰어나게 연기를 했다는 거고 이 배우가 얼마나 다양한 연기를 하는지는 또 이제 최근 개봉을 앞둔 또 영화가 있어요. 브라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제시 버클리가 진짜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참 역시 뛰어난 배우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한 또 한 명의 훌륭한 배우는 이제 폴 메스칼도 훌륭한데 애프터선 때부터 네. 눈물이 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아버지 역할을. 네, 그러네요. 네. 폴 메스칼 사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근데 폴 메스칼 연기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 또 이제 나머지 한 명을 또 꼽으라면 사실은 저는 어린 햄릿 역을 한 아역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 아역 배우가 그 눈빛.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역 배우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학원 연기를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학원 연기라고 이제 제가 일단 말을 했습니다만 정형화된 어떤 패턴화된 연기라고 그럴까? 아이가 우는 연기 잘못하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관객 입장에서. 근데 이 영화에서 특히 이제 어떤 굉장히 신비적인 장면인데 사신의 눈을 속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옆에 누워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아역 배우가 연기를 워낙 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영화 전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에서 햄릿이 원래 죽는 것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관객 입장에서는 주디스가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엄마도 똑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햄릿이 실제로 사신을 죽였던 그렇지 않든 간에 패스트로 죽어간 것은 주디스가 아니고 햄릿이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는 주디스가 죽을 것을 햄릿이 대신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신 죽는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 영화 속의 중요한 인물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신 죽어요. 예술을 통해서. 선왕이 되잖아요. 선왕이 돼서 사실은 아들이 먼저 죽은 건데 그때 죽었어야 하는 게 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면 햄릿이 물론 뒤에 가면 죽게 되지만 초반부터 아버지는 죽은 상태이고 그 상황에서 죽은 것은 아들이고 실제로는 아버지는 살아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건데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상황에 죽은 거죠. 이런 어떤 마음을 죽은 사람의 유령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걸 맨 앞에서 보고 있는 아네스가 그런 말 하죠.
자리를 바꿔놨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에 죽음과 삶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가만 생각해보면 엄마도 이 둘째 쌍둥이를 둘을 낳으려고 할 때 굉장히 난산이었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는 원래 예언이 존재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임종시는 두 사람이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임종시에 둘을 지켜볼 거여서 아이가 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를 지금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산파 그리고 시어머니 당신 이 두 분이군요 라고 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마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실은 그 낳을 때도 주디스가 죽을 뻔하고 나중 되면 햄넷이 죽는데 정작 엄마는 출산할 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그 대신 죽는다는 모티브가 굉장히 흥미롭게 등장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은 성취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라는 건데 햄넷이 죽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남는 건 두 딸밖에 없으니까. 어찌됐건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죽은 사람은 햄넷이지만 이 죽음은 나일 수도 있었고 주디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지로서 대체하기도 하고 실제로 와 이게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깊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뭘 광고하면 될까요?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 비다이렉트 샵 요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쉽네요. 그죠? 비다이렉트 삽. 아니, 삽 아니고요. 샵입니다. 삽. SHOP 삽. 샵이요. 삽. 샵. 비다이렉트 삽. 홍철님 샵. 하고 있잖아. 비다이렉트 삽. 인터넷부터 IPTV. 다이렉트니까 하루의 스케일이 다르다. 비다이렉트 샵.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햄넷이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 슬픔,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뭐 오해도 쌓이면서 네. 갈등도 생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건데 이걸 인정을 못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제발 그런 보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 배우들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사라든지 장례식에서 중계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걸 중계를 하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드나들 때 누가 옷을 어떻게 입었느니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니 뭐 이런 식의 누구는 울지 않았다느니 모습이 왜 안 나오냐는 등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타인의 슬픔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았다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펑펑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도 사실 별로 안 슬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다 그 사람들을 수발하는데 사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지금 한 얘기랑 완전히 별개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로 참척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는 게 나한테 제일 슬플까라고 했을 때 부모로서 자식이 죽는 게 가장 끔찍한 슬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부부가 합심해서 같이 그가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이 아이를 끔찍하게 아끼는 단 2명의 부부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이렇게 슬픈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밥도 잘 먹어? 어떻게 직장도 잘 다니고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글쓰러 런던까지 가? 글쎄 말이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이 준비됐다는 상황에서 나도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그 말을 타려고 지금 서둘러서 런던으로 가는 거야? 왜 몇 달 동안 콧대기도 안 보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도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나서 그런 부부간에 불화가 시작되거나 뭐 이혼하거나 이런 것들 다른 영화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영화들 보면 그런 커플이 나오게 되고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영화는 걸어도 걸어도예요.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특히 장남이 너무 똑똑하고 착하고 정말 괜찮은 아이였는데 이 바닷가에 가서 어떤 익사 직전에 어떤 아이를 보고 걔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걔는 구해준 상황에서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장남이 죽으니까 너무 부부가 애통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살려낸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살려낸 아이가 예를 들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커가지고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더라. 겉보기에. 이러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헛수고로 죽진 않았겠구나. 이렇게 위안이라도 하겠는데 이게 잘한 이 사람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두 부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의 그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애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애도하냐면 아니 저런 별것도 아닌 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다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혼잣말을 그런 말을 계속해요. 반면에 아내는 그 사람이 와도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본 것처럼 매년 챙겨줘요. 길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얘한테 나름대로 자기의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얘를 기일마다 계속 불러서 계속 대접은 해주지만 얘는 마음 너무 좌불안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 정도의 고통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라는 악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둘 다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내뱉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표출하는데 이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필사적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길마다 아버지는 바다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아들이 바다에서 죽었잖아요. 집이 있는 데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되거든요. 반대로 엄마는 산에 올라가요. 왜냐면 아들이 지금 산에 있는 묘지에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픈데 바다로 가는 사람이 산으로 가는 사람보다 덜 슬프겠어요? 반대로 내지르는 사람이 뭐 한 사람보다 덜 슬프겠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애도라는 것은 사실은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표출하고 나는 것이 다 방식 같은 게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 영화는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햄넷은. 아내가 정말 못 견뎠던 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가장 끔찍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끔찍했거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게 가장 끔찍한 죄책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것이 예술의 형태로 햄릿을 공연하는 형태로 해소가 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아내인 아네스 입장에서는 윌이라는 사람이 애도를 한 방식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연극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끝에서 이 아이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술만 보고 수없이 뻗어오는 익명의 이웃들의 손이 있잖아요. 그 장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아네스는 마침내 아들을 놓아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영화는 사실은 애도라는 어떤 그런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감정을 정말 깊숙하고도 감동적이고도 폭넓게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앞서 극중극 그 햄릿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극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에서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한 설정이니까 사실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사실 모든 그런 비중들이 같은 것이 실려 있고 영화에서 그것을 굉장히 잘 찍기도 했고 영화가 사실은 슬픈 영화인데도 무척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촬영도 그렇고 이런 모든 측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누구의 시점이라는 건 안 보여주지만 아주 독특한 부감 시점들이 있어요. 연극 처음 보러 갈 때 사람들이 몰릴 때 문 쪽으로 쫙 몰릴 때 부감으로 보여주는 샷이 있는데 그게 그 자체로는 별로 특징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부분에 그런 부감이 몇 번 쓰였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신비적인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햄넷이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런던에 다시금 떠나게 됐을 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햄넷은 죽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떠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도의 부감으로 두 사람의 집 앞에서 헤어짐을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사신을 속이기 위한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란히 누워 있으면 우리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신이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볼 거야. 사신을 속이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부감숏이 들어가요. 그럼 그 부감숏은 당연히 사신의 숏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시선 같은 것이 영화에 계속 있게 되고 또 이 아네스 자체가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마녀라고까지 치부가 되는 성격의 여자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에 굉장히 묘한 기운들을 만들어 주고요. 어쨌건 그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연극 보고 싶겠어요. 제 생각인데 아네스는 평생 연극을 처음 봤을 거예요. 연극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시골에만 있고 영화에서 보면 런던도 아마 처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연극도 애초에 연극에 대한 관심 같은 것도 없고 남편이 연극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스트래포드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이 연극을 새로 써서 상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햄릿의 비극, 다시 말하면 내 아들에 관한 이름을 갖다 쓴 건지 그만 너무 이제 웅크린 채로 화가 나서 보러 간 거죠. 보러 가게 됐을 때 바설로뮤랑 동생이랑 같이 가잖아요. 제 추측인데 아마 셰익스피어는 바설로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연극에 관해서. 항상 바설로뮤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아내가 극도로 그렇게 분노하고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아내에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스트래포드 집을 살 때도 바설로뮤를 통해서 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처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인데 영화에서 보면 중간에 햄릿의 이름이 나오니까 왜 내 아들 이름을 쓰는지 화가 나서 외칠 때 옆에서 바설로뮤가 이 연극 좋으니까 좀만 참고 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극을 봤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윌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이 연극을 보게 해달라고 말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진정을 시키면서 연극을 끝까지 보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어찌됐건 처음에는 이 모든 짓거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원망스러운 남편이 등등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극 중에서 햄릿이 직접 나타났을 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극 중에서 죽은 선왕의 유령으로 나타난 사람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이입을 하게 되고, 뒤에 가서 칼싸움 같은 걸 할 때는 막 응원까지 하잖아요. 근데 칼싸움이라는 것은 아들의 꿈이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이전의 사건하고 관련이 있고, 그때 아들인 햄릿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의 극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그것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완전히 이입이 된 거고,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은 햄릿으로 나온 그 배우가 햄릿으로 나오는 배우의 실제 형이라는 거 알아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부러 형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햄릿 역에 캐스팅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햄릿이 그때 안 죽어서 배우가 되어서 내 눈앞에 살아있다라고 보기에 최적의 캐스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닮았구나. 그렇죠. 네. 네, 머리도 금발이고 영화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그런 배우 캐스팅까지 결과적으로는 영화 속에서 죽지 않은 자기 아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그 연극이 굉장히 흥미가 있고요. 그 연극에서 가장 애절하게 느껴진 부분 중에 하나는 셰익스피어가 배우도 아닌데 중요 배역에 자기가 배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선왕, 살해된 선왕으로 나오게 되는데, 선왕으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실제로, 그러니까 햄릿에게 나타나서 유령이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리스라고 얘기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사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극중 상황의 심리어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장 사무치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얘가 태어나는데도 못 봤는데, 심지어는 애가 죽었는데도 그 아이를 못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햄릿이 죽어가지고 런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말 타고 가잖아요. 그때조차도 햄릿이 죽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주디스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주디스 살아있나 이렇게 보는데, 주디스가 말짱하니까 안심을 하는데 엉뚱하게도 햄릿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죽어간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죽었을 때 거기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인 윌의 가장 큰 마음 아픔은 나는 그때 거기 없었는데 라는 게 너무 죄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을 이 햄릿이라는 연극을 통해서, 햄릿의 비극을 통해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거기 있고 싶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거기다가 실제로 둬서 그때 못했던 아들에 대한 작별의 말을 연극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잘 있으라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 영화에서 가장 시각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손이 뻗어오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연극 보기 직전까지는 옆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어가고 아네스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뻗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저게 익명의 수많은 군중들이 인류가 되는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같은 하나의 종이다, 하나의 이웃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만들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 공감일 것이고, 그 공감을 가장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술일 텐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술이 우리 모두를 서로가 사슬처럼 묶여있는 감정의 공동체로서의 인류로 자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 장면은 사실은 이 영화는 예술이 과연 삶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감동적인 대답과도 같은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마지막 장면이 연극 속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개인의 사적인 상처가 예술이 돼서 공공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본다면 아네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영원히 사는 법을 알게 된 거죠. 햄릿이라는 게 계속 공연이 되면, 물론 그 속에서는 비극이지만 자기 아들은 햄릿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불리게 되고 예술과 삶의 관계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준 그런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불멸하니까 떠오른 건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네. 그 불멸을 꿈꾸는 게 예술의 그 숙명이고 소멸을 담당해 굉장한 게 인간의 숙명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소멸을 한 햄릿이 네. 불멸하는 햄릿 작품으로 남아지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어떤 말들과 진단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고, 파스테르나크가 그러니까 닥터 지바고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썼던 굉장히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많이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수학의 신비를 찾아가고 무슨 교향곡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간 앞에서 인간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시간의 끝엔 죽음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인간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그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불멸에 관한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뭐 죽음이라는 키워드에도 강조를 하지만 사랑이라는 키워드에도 강조를 하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이 아네스가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처음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거기 이야기에 등장했던 게 오르페우스의 신화 이야기였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작은 걸 이게 작법의 기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주인공이 글쓰기에 천재적인 이야기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알려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 뭐 집에서 야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러고 집에서 부르면 좋지만 그러면 산통 다 깨지잖아요. 이 이야기를 너무 정교하게 만드는데 근데 왜 하필 오르페우스 이야기였을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실제로 오르페우스 이야기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그리스 신화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게 반복적으로 다른 이야기와 틀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실제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헨리 8세에는 또 오르페우스의 얘기가 나와요. 이런 측면에서도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오르페우스 얘기를 너무 잘 알거나 쓰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걸 전체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틀로 사용한 그런 신화적인 모티브를 갖고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르페우스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줘요. 사실 관객 입장에서 오르페우스 얘기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서 명계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자기 아내를 마침내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딱 하나의 금기가 주어지는데 절대 나오면서 지상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금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다가 아내가 걱정이 돼서 돌아봐서 결국은 영영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게 되는 것을 관객이 초반에 아네스한테 해주는 형식으로 말을 쭉 해줘요. 윌이. 그럼 다 듣고 나서 무척 좋은 이야기네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영화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뒤를 돌아봐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언제 있냐면 결혼식 때 있어요. 둘이 결혼하게 될 때 남자가 먼저 앞에 가게 되니까 자기를 봐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적인 복선이에요. 돌아보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오르페우스 신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영 갈라지게 됐죠. 이 갈라짐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너무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햄넷이라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부부는 슬픔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죄책감 때문에, 아내는 원망이라든지 혹은 슬픔에 대한 너무 강렬한 어떤 그런 고통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운명적으로 예언과도 같은 그런 장면처럼 복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두 번째 장면은 무대에서 일어나죠. 그 연극에서 자기 남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퇴장하려고 하죠. 그런 순간에 남편을 보고 자기를 봐달라고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남편이 보잖아요. 그 둘이 쳐다보게 되죠. 똑같이 남편에게 봐달라고 여자가 말을 하고, 그래서 남자가 돌아와서 둘이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신화적인 어떤 그런 불길한 예언의 실현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 관계에서 부부간에 너무나 아픈 슬픔을 공유할 수 없는 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두 번째에 그녀가 말을 해서 남자가 돌아봐서 둘이 눈빛을 비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에 대한 저항처럼 보이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이미 한번 자기가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어떻게 보면 운명아 와라, 어디 할 말 할 테면 해봐라 라거나 아니면 남편의 마음을 다 알게 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남편의 이름을 간절히 부름으로 인해서 어떤 신화적인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할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죠. 더군다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들의 환영을 보게 되는데, 아들은 돌아가면서 마지막 뒷모습만 보이고 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들을 머나먼 또 다른, 그러니까 어두운 구멍 너머로 명계로 아들을 마침내 놓아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네스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이 죽었다, 너무 슬프다는 걸 떼어나지 못해서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그 슬픔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또 아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아들을 마침내 돌려보내게 되고, 그 아들한테는 돌아봐 혹은 날 좀 봐줘 라고 말하지 않죠. 그 얘기인즉슨 영원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표정이 미소까지 감돌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르페우스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뭐라 상상도 그랬어요? 못했는데 네. 와, 앞으로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쿡쿡 찔러주세요.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 네. 네. 속으로 계속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면도 있다라는 얘기죠.
평론가 이건 네. 굉장히 사소한 네. 질문인데요. 사소해야 돼. 굉장히 사소합니다. 네, 다 끝나가는데 네. 이상하게 또 엄청난 엄청 오르페우스를 가면 안 돼요. 길어지네. 아마 이건 짧을 것 같은데. 네. 극 중에서 되게 그 소원을 비는 장면이 2번 정도 등장했잖아요. 네, 네, 네. 그 매가 그 네. 죽었을 때 다 같이 네. 이렇게 소원을 빈 다음에 아. 하늘로 날리는 장면이 네. 한번 등장했고 또 햄넷도 뭔가 좀 알 수 없는 간절하게. 공간에서 또 네. 뭔가 소원을 빌면서 위로 네. 보내는 거 보여줬는데 네. 그 빌었던 소원이 뭘까요? 아. 안 알려주니까 소원,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옥자 같은 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옥자의 귀에다 대고 한참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이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저 영화는 침묵하죠. 예.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인물이 뭐 상자 안에 뭘 이렇게 보았는데 그게 뭔지를 안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은 영화적으로 상당히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소원 자체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영화에서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아이의 죽음과 이 가족의 슬픔을 거대하게 이렇게 어떤 순환의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이 영화의 틀로 짜여져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매도 마찬가지라서 초반에 보면 사실은 아네스는 이 매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매한테 먹이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매는 사실상 햄넷이에요. 영화의 이야기상에서는. 왜냐하면 매의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는 하늘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늘을 보라고 그러는데 하늘을 보면 하늘 속에서 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햄넷은 매를 보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장면이 이제 햄넷에 관한 수많은 장면들이 이제 실제로 꿈이기도 하고 상상이기도 하고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에서 햄넷이 죽는 장면을 보면 햄넷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매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마침내 햄넷은 죽을 때가 되고 하늘로 돌아갔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매를 쳐다보게 되었을 때 매에서부터 카메라가 하강을 하게 되면 막 말을 타고 오는 아버지가 보여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감샷이랑 또 연결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양자를 또 연결해 주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도 그냥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무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부분으로 연결짓고 있는 거다. 제 얘기는 답을 모르겠다. 소원은. 뭐 같아요? 그래도 소원이요? 네. 네. 막상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햄넷의 첫 번째 소원은 뭐 배우가 연기를 되고 하면 배우가 싶어. 되고 싶다. 네. 그것도 이루어졌고 두 네. 번째가 햄넷이 빌었을 때는 뭐 주디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또 엄마도 주디스가 죽지 않았을 좋겠다는 소원을 계속 빌었을 햄넷이 것 죽을 줄 같고. 몰랐으니까. 네.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네. 있죠. 네. 뭐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뭐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 어. 뭐 이런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소원이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에서 제가 주목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겠네요, 이번에. 이루어진 거야. 후보에는 아마 못 오르겠지만. 네. 대단한 연기를 펼쳤으니까 아이가. 추천 영화는 어떤 영화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미스터리가 있고 심지어는 셰익스피어는 뭐 대필 작가였을 뿐이었다부터 시작해서 셰익스피어는 한 명이 아니라 공동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라고까지 수많은 미스터리와 어떤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타의 이야기들을 상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셰익스피어의 어떤 감춰진 삶을 상상으로 복원해낸 그런 작품으로 지금 이 햄넷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한 5, 6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당시에 너무 각광을 받아서 사실은 지금은 약간 잊혀진 영화처럼 됐는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까지 받았고요. 심지어는 모두가 작품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했던 영화가 라이언 일병구하기예요. 그 엄청났던 해. 네,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누르고 이 작품이 작품상을 받아서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한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변이 일어날 정도로 이 작품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재밌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기네스 펠트로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거든요. 아마 추측컨대 햄넷은 제시 버클리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본다면 또 그런 맥도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셰익스피어 인 러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앤 러브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하면서 네. 엄청 많이 나왔던 단어가 아카데미인데 네. 저희가 또 아카데미 대치 콘텐츠가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해야죠. 떨립니다.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작두를 탈지 아니면 작두에 발이 벨지. 그동안 근데 훌륭했잖아요. 지금 전적이. 최근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일단 뽀록 날 것 같아요. 결국. 평론가님과 예측과 평론가님의 픽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